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제 발표 자료에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주제가 제론 테크놀로지이고 여기는 키스텝이고 과학기술 를 총괄하시는 기관입니다. 과학기술이 왜 필요한가에 있어서 이제 삶의 질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제가 발표를 드리겠고요. 디지털 헬스케어와 제론 테크가 주제인데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을 많이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러나 이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헬스가 뭔가에 대한 거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6개 노인 관련한 학회들이 모여 있는 한국노인과학 학술단체 연합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노인병, 노인간호, 장기요양 여러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건강하면은 저희가 이제 WHO의 개념정의 잘 아시겠지만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그래서 세 가지 영역의 그러니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디지털 헬스나 요즘 이제 스마트 헬스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건강과 의료에 관한 그러니까 정보 기기 시스템 플랫폼을 다루는 산업 분야다라고 이제 그 어떤 그 뭐죠 사전적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헬스 케어를 제가 어떻게 이제 그 배경을 말씀드릴까 고민하다가 이제 사전에서 디지털 헬스가 뭔가 이렇게 이제 찾아본 건데요. 최근에 디지털이라는 용어와 스마트라는 용어가 이제 혼재되어 쓰고 있고, 예전에는 뭐 유헬스도 있었고 이헬스도 있고 여러 가지 앞에 헬스자 앞에 여러 가지 용어가 붙어 있었던 그런 이제 시절이 있는데, 최근에는 디지털과 스마트가 거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동일한 거일 수도 있고 조금 다른 그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핵심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 맞춤형이다. 그래서 각각이 그 일종의 이제 마이 데이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에 맞는 건강 관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건가가 이제 핵심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고, 개인의 맞춤형 건강 증진과 예방과 뭐 치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가능한 그런 시대에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 이런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는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다니는 병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의 의료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병원에 가기 전 단계에 이제 보건소라든가 지역사회에서의 그러니까 자가 건강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그 뭐 요양이라든가 그 케어의 여러 그 연속선상에 있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의 건강 관리에서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과학 학술단체 연합회에서는 이런 큰 틀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금 한 17,000명 정도의 이제 회원들이 연합회 회원들인데요. 함께 그러니까 다학제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노인 건강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사태 속에서 노인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인구 집단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노인들에게 그 삶에 미친 영향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제 시설에서의 뭐 가정에서의 노인 학대 문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 악화되고 있는 이제 학대에 대한 아젠다 세팅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과총과 함께 작년에 저희가 AI 시대의 나이듦과 장수 경제의 과학기술 동향과 전망이라고 하는 그 포럼을 통해서 이제 과총과 연합회가 만나는 그런 행사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과 노년기의 삶의 이제 연결인데, 이것이 이제 실버 산업 또는 요새 이제 장수 경제라는 용어로 쓰여지는데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성장 동력이라든가 이제 경제 성장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맥락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WHO에서는 이제 이 건강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기대했던 목표만큼의 건강 수명을 그러니까 높이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대대적인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Decade of Health Aging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그러니까 노화는 막지 못하지만 노쇠는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허약 노인이 그 이제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그 장기 요양을 받게 되는 그거를 최대한 막아보기 위해서 건강 증진과 그리고 노쇠해도 그런 기술이나 이런 거에 도움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좀 더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제론 테크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제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사실은 영어권에서도 낯설어하고 잘 안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론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는가를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과거에 실버 공학이라든가 뭐 노년 공학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제론 테크놀로지 학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이 명칭을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론 테크놀로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년학과 기술의 만남이고요. 그러니까 노화 현상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데 핵심은 여기도 사용자, 이용자,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고령자 당사자들의 개개인의 삶의 목표와 욕구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 개개인의 삶의 목표와 욕구 그리고 상황에 맞춘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하고 기술을 혁신하는 것을 표방하는 그런 이제 학문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기술이고 여기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는 이제 글로벌 에이징 또는 한국의 에이징 이런 여러 가지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촌이 지금 이제 나이 들어가는 가운데 한 30년 후에는 전 세계 그 인구 가운데 16%가 이제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에이징 패러다임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제 4차 산업의 굉장히 그 첨단 기술들이 이런 문제 해결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점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처음에 네덜란드 아인토벤 공과대학에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신 이제 연구 집단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을 해놔도 실제로 고령자들의 삶 속에서 잘 활용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이런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거는 여러 분야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이제 공대 교수님과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거를 하나의 학문 분야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핵심은 사람 중심 기술 개발 그리고 이제 서비스 디자인, 기술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91년에 1회 국제 제론 테크놀로지 학회를 네덜란드에서 개최를 했고 13차 학회가 개최가 되는데 그것을 내년도 한국 대구시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0년의 역사이지만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 굉장히 헌신적으로 이 연구 모임을 유지해온 그런 훌륭한 전문가들이 전 세계에 지금 계시고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ISG의 미션은 노년학의 과학적인 지식과 문화적, 개인적 차이를 고려해서 고령자의 삶의 목표와 욕구에 부합하는 제품과 서비스 관련 혁신 기술의 개발 활성화. 영어로 된 문장이어서 좀 길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자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립생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인디펜던트 리빙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회참여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그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술과 환경을 디자인하는 것을 학회의 미션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ISG는 전 세계에 지금 9개의 챕터가 있고요. 한국 지부가 2018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014년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연구 프로젝트를 하다가 신기술 기반한 시니어 센터 모델 개발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ISG라는 학회가 있어서 이제 자료 수집차 대만을 갔었는데요. 그 이후에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이 학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좋은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해서 실버산업 전문가 포럼에서 함께 ISG 한국 지부를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년도 개최되는 학회를 유치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목표는 글로벌한 그 제론 테크놀로지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학술적인 모임인데 그 여러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제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저널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5년 동안 진행된 연구 결과를 그 알랭 슈라는 교수님이 정리를 해보셨는데, 그럼 도대체 제론 테크놀로지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논문을 통해서 분석해 봤을 때,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는 거, 그 모니터링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로봇이나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이제 돌봄, 케어기버들에게 어떻게 이제 도움이 되는지 이런 연구들 하고, 그리고 기술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성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지 기능이나 신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로봇이 시니어 돌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주로 학회지에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기술의 수용성과 그 사용성에 관한 연구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재미있는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코비드 갑자기 이제 발생하면서, 그렇다면은 이제 기술이 이러한 그 코비드 상황에서 노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에서도 결국은 기존에 나와 있는 코로나 방역 앱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약간 고령 친화적인 관점이 결여가 되어 있고, 기술 사용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눈높이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디지털 기기 사용 인구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더 그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하고, 그래서 테크놀로지 제너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놓치고 가는 거다. 그리고 이제 윤리적인 이슈 이런 부분에 대한 담론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유엔에서도 최근에 이쪽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이런 사회 발전하고 어떻게 사회 개발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ISG와 WHO가 MOU를 체결을 해서 보조기기 표준화 연구를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유엔이 그 이제 올해 유엔의 세계 노인의 날 기념 주제가 디지털 에퀴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형평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형평한 디지털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캠페인을 유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론 테크놀로지는 낯설지만 최근 국내에서는 에이징 테크나 에이지 테크라고 하는 유사한 용어들을 쓰고 있고요. 기존에는 보조공학, 재활공학, 의료공학, 스마트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과 고령자들의 삶을 접목시키는, 또는 장애인의 삶을 접목시키는 그런 연구들은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고,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러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과가 산재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좀 더 발달하거나, 또는 기술이 상용화되거나, 또는 수요자가 접근성을 갖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론 테크놀로지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게 누구를 위한 기술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한 기술인가, 그리고 과연 고령 친화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이런 그 결과들을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이제 제론 테크놀로지와 관련해서 5개 영역을 강조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빌리티, 그러니까 이동을 보조하는 거하고,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건강한 주거 환경, 그리고 케어기버들, 돌봄 인력을 지원하는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업 환경, 그러니까 고령자들도 작업 환경에서 노출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고령자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술을 주요한 영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놀딕 웰페어 센터에서는, 사실 유럽에서는 그래서 제론 테크놀로지는 이제 그 시니어 고령자들하고 관련이 있지만 좀 더 보편적인, 그러니까 복지 기술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웰페어 테크놀로지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전 또는 뭐 활동, 비슷한 그런 개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편리하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도와주는 다양한 그 기술과 제품들의 패키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그 분류 체계가 아직은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은데, 학회에서 내놓는 분류 체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도메인, 어떤 영역에서 기술이 적용되느냐 하고, 그리고 그것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이제 기술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인공지능, 뭐 스마트 이동 기술, 주거 문화, 그러니까 실버산업 전문가 포럼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분류 체계는 스마트 헬스케어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카테고리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고요.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제로 테크놀로지 하면 그러니까 로우텍을 포함한 테크놀로지의 개념인데 이제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의 담론 속에서 굉장히 최첨단 기술만 이제 제로 테크놀로지라는 또 그런 그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하이텍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로우텍부터 하이텍이 다 테크놀로지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그 이제 잘 분류해서 전달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해낼 것인가, 연구를 할 것인가의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영역은 이제 고령자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연구하면서 이게 제론 테크놀로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론 테크놀로지 관점에서 보면 이거야말로 가장 시니어들이 이제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이후에도 그 이동성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스마트 헬스도 요즘 디지털 치료제를 포함해서 현장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노인복지관에서도 그 스마트 밴드를 통한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도 AI 스피커라든가 반려 로봇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독거노인들의 그 안전을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현장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ICT 사랑방이라든가 또는 스마트 라운지라고 해서 복지관에 가면은 다양한 기기들이 보급되어서 여가라든가 건강관리, 교육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니아에서 하고 있는 그 돌봄과 관련해서도 스마트 요양원, 스마트 경로당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국립재활원에서는 스마트 돌봄 기술들을 개발하는 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홈과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R&D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스마트시티를 하겠다고 제안서를 내면은 우리 지역에 사시는 몇 명의 1,000명의 어르신들에게 뭐 응급안전안시설을 제공하겠다. 이 정도로 이제 제안들을 하세요. 근데 스마트 시티 전체가 과연 에이지 프렌들리한가, 그러니까 고령 친화적인가를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케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도 이미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홈 구현이라는 것이 복지부 정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건산업진흥원과 국토 그 관련한 그 카이아에서 스마트 돌봄 산업 육성 협약도 진행이 됐고 또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인공지능 협회와 함께 그 MOU를 하는 등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가 이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긍정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 워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뭐 스마트 팜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공장 다 이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론 테크놀로지라고 하지는 않지만 이미 그 일터가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러니까 BMW라든가 이제 외국의 기업들은 이러한 그러니까 작업장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사실 3가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현장이 굉장히 그래도 기술과 현장이 많이 접목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정말 뭐가 필요한가라는 관점에서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고령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론테크가 정책 과제로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 R&D 예산을 어떻게 확대할 건가의 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R&D 기획 평가를 이제 제론 테크놀로지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할 건가와 그리고 생태계 구축이라고 하는 너무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인데요. 이제 왜 제론테크 R&D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아이코리아 4.0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정부의 문서 속에 보면은 이미 그 제론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에이징 테크나 제론 테크놀로지나 고령 친화 산업 분야의 R&D 예산이 얼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사실 그 숫자는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 부처 합동 설명회 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 하나 만드느라고 제가 꽤 이제 엑셀 파일 다운받아서 이제 그래프를 만들고 그러면서 실감을 했는데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R&D 예산이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부처별로 사업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 안에 제론 테크놀로지가 어디 있는지가 이제 숨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숨어 있는 그 제론 테크놀로지 R&D를 좀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림이 그려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저도 이제 NTIS 회원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로그인하면은 너무 놀란 게 최근에 제가 그 집어넣은 키워드 중심으로 저하고 관련 있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그 연구 과제 목록이 다 뜨는 거예요. 너무 다 그러니까 비슷한 그 주제들인데 이런 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몰랐는데, 그러니까 AI 기능이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인과 돌봄과 관련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제 수는 이제 늘어나고 있고 예산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잡힌 것은 이제 주로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범부처의 여기에서 바이오 헬스, 인공지능, 반도체, 미래차 하면은 저는 제론 테크놀로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안에서 정말 제론 테크놀로지가 뭔가라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고령층화 R&D 지원 예산 중에 건강 관련한 R&D 지원이 그래도 이제 통계가 잡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건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나 이런 쪽에 그래도 R&D 예산 비중은 굉장히 큰 편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아직 그림이 잘 안 잡히기 때문에 국가의 R&D 제론테크 보고서 같은 걸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 규모라든가 주요 R&D 분야를 좀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보사연에서 건강 수명과 관련한 R&D 보고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술 체계 분류가 다시 필요하고, 이제 두 번째 과제는 이제 어떻게 이걸 어세스먼트를 할 거냐인데, 이제 아까 이제 기술 영향 평가 하신다고 말씀 주신 것처럼 영향 평가가 필요한데 기술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큰 건물을 지을 때 그 지역의 교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것처럼 어떤 R&D가 이루어졌을 때 그게 시니어들, 고령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그래서 에이지 임팩트 어세스먼트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일단 붙여본 이름인데요. 연령 영향 평가. 그래서 또 다른 평가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뭔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마이크로한 과제와 이제 매크로한 과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들이 시니어에게 미치는 영향도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그 하여튼 이 에이지 관점에서 볼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디지털 격차와 관련해서 디지털 배움터가 전국에 1000개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에이지 임팩트 어세스먼트를 한다면 과연 디지털 배움터의 시니어들, 지역사회에 사는 시니어들이 이게 어느 정도의 접근성이 보장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발견해 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서에서 저는 이제 에이지 임팩트 어세스먼트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그냥 문서를 넣어놨고요. 그래도 지금 현재 진행되는 정책 속에는 스마트 돌봄이라든가 비대면 원격 진료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는데, 원격 진료나 원격 의료가 들어가도 그게 과연 그 시니어들 관점에서 어떤 건지에 대한 것까지는 분석이, 세부적인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보험료의 거의 이제 50% 가량을 시니어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연결고리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R&D 바이어스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소셜 케어하고 메디컬 케어에서의 R&D 이제 편중이 굉장히 그러니까 불균형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소셜 케어 영역은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아직 서류 더미가 있고요. 이제 스마트 케어인 메디컬 케어 쪽은 의사들이 태블릿을 들고 이제 진단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불균형을 어떻게 이제 잡아가느냐 이슈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으면 이제 현장에서 제가 겪고 있는 고충을 좀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 세세한 것까지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사회 서비스 현장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날로그 방식이거나 이제 과거의 모델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만 지원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스마트하게 체계적으로 건강 관리나 이런 그 생활 관리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리빙랩을 만들어서 이런 서비스 디자인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요. 이 그림은 스마트 복지관 2014년에 만들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이걸 구현하기가 되게 어려웠지만 지금은 충분히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 요양원이나 경로당 시범사업 하는 것처럼 스마트 복지관 같은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빙랩 개념의 그러한 그 복지센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들 개선할 것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인력 양성이라든가 뭐 할 것 하드웨어와 이제 소프트웨어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여전히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생태계 구축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결국은 초고령 사회 왜 사람들이 걱정하는가 보면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결집이 되는데 노후에 가난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모두가 바라는 건데요. 이 모든 영역에서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아직 100개 국가 중에 한 60등 정도 하는 준비가 안 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고 트랜스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에서도 이제 AAL이라고 잘 아시는 프로젝트일 텐데요.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콜이 건강과 돌봄 관련한 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항상 이게 끝까지 엔드 유저까지 가는 거를 목표로 R&D를 하고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최근의 추세는 정말 많은 기관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것들을 작업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그러니까 열린 플랫폼 같은 것들이 이제 국립재활원에서 만들어져서 새로운 방식의 일하는 그런 그 네트워크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더 많은 R&D 지원들이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경에 사회문제 해결형 R&D라는 또는 따뜻한 기술이라는 담론이 있었고 이후에 이제 그 다보스 포럼과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하면서 최근 한 5, 6년 사이에 이 분야가 그래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가 된 것이 저는 너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저희가 그동안 축적된 많은 것들이 현장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작은 기업들이 고령자들을 위한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지금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점점 확산되기 위한 그런 인프라, 그러니까 생태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연구자들이 늘 말씀하시는 이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저희가 함께 이제 건너가려면 상생하는 어떤 생태계가 필요한 것 같고 특히 제론테크 분야에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와 아이템들이 있는데 상용화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계시는 현장에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새로운 방식으로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에 그 반려로봇 활용 언택트 케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노인복지관 협회에서 90명의 어르신들에게 반려로봇을 보급한 사업 사례인데 이거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짧은 동영상인데 그 하나의 그 한 개의 반려로봇이 그 어르신 독거노인 굉장히 심한 우울에 빠져 계신 어르신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 제품이 이제 그 시장에서 이렇게 뭐 시장이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그 시장까지도 제대로 못 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10년 넘게 이 제품이 이 독거 어르신에게 이제 안겨드리기까지 10년이라는 그 R&D와 여러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분야는 그 이제 실증 연구를 해야 되는데 실증 연구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재능 기부를 하거나 해서 그나마 근데 이게 이제 뭐 의료기로 등록이 되거나 하려면은 굉장히 통제된 조건에서 사전 사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엄격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학술지에 실리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제론테크 분야에 이제 새로운 제품이 그런 R&D를 기반으로 해서 진도가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명의 그러니까 아주 작은 샘플이지만 그래도 단기간에 실제로 우울이라든가 어르신들의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삶에 그러니까 영향을 미쳤다는 아주 작은 지표 하나 가지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현장에는 그래서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최첨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항상 그러니까 적정 기술이 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자체나 그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B2C보다는 이제 B2B 단계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주거 환경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최첨단 AI 스피커와
스마트폰과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사업들을 지자체나 이런 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런 현장에 가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아까워서 그거를 이제 매번 그 이제 충전기나 이거 다 빼놓으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과연, 그리고 통신비가 지원 안 되는 AI 스피커는 의미가 없는데, 또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보기에는 너무 활자가 작은데 그나마 스마트폰이 있으신 분들이 현장에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시청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갭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메꿔 나갈까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그 최첨단의 기술이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그 고령자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아까 그 모빌리티 자율주행이 어르신들에게 가장 좋은 테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냥 운전 안 해도 움직여주니까 그런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최첨단 기술과 이 적정 기술과 로우텍 사이에서의 이 스펙트럼을 우리가 어떻게 잘 생태계에서 관리할 수 있고, 이것이 그러니까 산업으로 이제 조달되고 시장에서 구매되고 하는 그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제 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지 여기서 다시 한번 그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 어세스먼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 여성가족부가 이제 성별 영향 평가를 하는 제도를 거의 25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도나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은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부탁드린 그 보고서와 함께 이런 로드맵, 앞으로 이런 그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그 로드맵 연구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11월 달에 저희가 코로나가 고령자의 삶에 미친 영향과 기술의 관련성을 가지고 또 그 엑스포 포럼이라는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또 대구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제론 테크놀로지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이런 것들을 해 나갈 계획이고, K 제론테크라고 하는 이제 패키지를 가지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든가 또는 뭐 해외 수출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이렇게 제론 테크놀로지 관심 가지시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